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제가해상 독서당이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페이지는 116페이지부터 뒤로 넘어가서요, 오늘은 이 본문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해상 독서당이 나오는 118페이지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 뒤에 부분은 이 다음에 이어서 선생님이 요약 정리된 거랑, 그리고 학습활동은 아마 119페이지까지만 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하고, 그리고 프린트까지 나눠줬죠. 선생님이 이제 그거 해설까지 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페이지 116페이지를 먼저 봅시다. 선생님이 다 필기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볼게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제 여기 보시면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제가해상 독서당이라는 작품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 중에서 이 범위 부분을 공부하려고 우리가 제가해상 독서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국문학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제가해상 독서당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한국문학을 구성하는 영역을 이해해보자. 그래서 한국문학을 구성하는 영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뒤에 여러분들의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바로 134페이지에 제대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한국문학은 구비문학, 국문문학, 한문문학으로 구성이 되며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뭐가요? 한국문학이요. 그래서 한국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면 한국문학의 영역 또한 이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자 있죠. 한국어라는 문자가 가리키는 대상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구비문학, 국문문학, 한문문학을 전부 다 한국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구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없던 시대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문자가 없던 시대에는 말로만 전승되는 구비문학이 있었고, 또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한자로만 표기되는 한문문학이 나타났고, 또 한글 창제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되는 국문문학이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다. 지금 표기가 되는 문자에 따라서 나누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한국문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세 영역의 관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가 없던 시대에는 신화나 전설과 같은 구비문학이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렇죠.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는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이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겠지. 문자가 없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한자가 사용되던 그 시기에는 한문문학과 구비문학이 공존하면서 한국문학의 발전을 이끌었는데, 특히 선생님이 이렇게 짬짬짬짬 초록색으로 해놨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바로 제가해상 독서당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해상 독서당처럼 한문문학 가운데 높이 평가할 만한 성취를 이룬 작품도 나타났다. 그렇죠. 그래서 문자가 한문이지만 바로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라고? 한국문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거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프린트를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나 해주세요. 한국문학에는 구비문학, 그리고 한문문학, 이게 아마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한문문학, 그리고 국문문학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구비문학은 문자가 없던 시대에 말로 전승된 한국문학을 말하는 것이고, 한문문학이라는 것은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즉 한자로 표기한 한국문학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국문문학은 당연히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한글로 표기된 한국문학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해상 독서당은 뭐로 적혀져 있어요? 한자로 적혀져 있는 한시죠. 그래서 바로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한자로 표기된 한국문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구비문학이 한국문학인가요? 맞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문자가 없던 시대지만 말로 전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문학이다 라는 관점이에요.
자, 그리고 한문문학도 한국문학인가요? 맞아요. 이게 바로 교과서의 관점이에요. 뭐라는 거야? 바로 이게 한문으로 적혀져 있기는 하지만 한국인이 지었고 그리고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문학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쓰였던 한자는 우리 글이잖아. 우리의 문자는 그 당시에 한자밖에 없어요. 아직 한글이 없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한문으로 지어져 있지만 한국 문학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제가상 독서당이라는 한시를 통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자, 그럼 국문문학은 어때요? 역시 이거는 당연하죠. 이거는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적혀져 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지었다.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가 있다. 그럼 뭐라고? 한국문학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한국문학의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학습 목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 넘겨서 117페이지. 페이지 117페이지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제가해산 독서당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 쓴 작가 이름이 최치원입니다. 여러분들 최치원의 한시는요, 최치원의 생애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최치원이라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이런 삶을 한시에 그대로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 좌절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최치원의 그런 생애를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한시는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생애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최치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868년 신라에서 당나라로 향하는 배안. 10년 안에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한 아버지가 12살짜리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년은 화내거나 울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이 신라 소년의 이름은 최치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뇌의 출력이 남달랐던 최치원. 하지만 육두품 출신인 그에게 골품제의 벽은 높았습니다.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야. 그랬던 그에게 아버지의 한마디는 무겁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나라 행은 그가 골품제라는 벽을 부수고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최치원은 상투를 노끈으로 묶어 천장의 대들보에 매달고 졸릴 때마다 송곳으로 정강이를 찔러가며 공부한 끝에 아버지가 제시한 10년의 기한을 4년이나 앞당겨 6년 만에 당의 빈공과를 패스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18세. 야호! 신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발령이 안 났어요. 무려 2년 동안 말이죠. 오랜 기다림 끝에 율수현이라는 지방의 말단 관리가 되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금 밀매업자 황소가 일으킨 반란이 전국을 휩쓸며 당나라는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최치원의 관직 진출은 더욱 암담해진 상황. 갖은 노력 끝에 최치원은 유력 절도사였던 고변의 휘하에 들어갔고 고변의 추천으로 관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변이 황소에 난 토벌을 맡게 되자 종사관이 되어 함께 전장터에서 활동하였는데 이때 그가 황소에게 진심을 담아 남긴 글이 있으니 바로 그 유명한 토황소 경문입니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백일하에 능지처참할 것을 생각할 뿐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도 이미 암암리에 처치할 것을 의론하였다. 이 글을 읽고 화들짝 놀란 황소가 침상에서 내려와서 오들오들 떨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황소에 난 진압에 공을 세우고 당나라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던 최치원. 하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고 당나라는 썩어만 갔습니다. 마침 신라에서는 당 유학 경력을 좋은 스펙으로 쳐주었던 상황. 이렇게 된 이상 신라로 간다. 885년 28세의 나이에 신라로 귀국한 최치원. 당시 신라왕이었던 헌강왕은
당 유학파들을 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헌강왕은 이듬해 세상을 떴고 골품제의 압박 속에 유학파라는 타이틀은 빛이 발해갔습니다. 참다 못한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국정개혁 건의안을 올렸으니 이것이 바로 시무10조입니다. 시무10조의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사회와 정치 각 분야의 전면적인 혁신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각지에서 반란이 빗발치는 상황.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인데? 당나라에서도 고향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길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 최치원.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천재는 시대의 벽에 부딪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후 최치원의 행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증손자인 최승로는 마치 할아버지의 뜻을 계승하기라도 하듯이 고려 초 시무 28조를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데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최치원이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이 실현되었다면 신라의 운명은 과연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뒤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18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야사 독서당은 통일신라 말기에 최치원이야. 어디 갔다고 가야산에 응거하면서 지은 한시라고.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야산 독서당 최치원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당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신라인이야. 신라인이면 해필이면 성골이면 진골이면 더 좋았을 때는 이육도품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을 펼치려고 해도 안 돼.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아, 짜증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갔다고? 가야산이라는 곳에 들어갔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야산은 어떤 공간일까요? 바로 현실과 떨어진 공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속세와 반대가 되는 자연의 공간인 거야. 현실과 떨어진 공간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야산이라는 곳에서 독서당이라고 하는 요 정자를 짓고요. 아까 요 그림 보셨죠? 독서당. 이게 독서당이라고 하면 돼. 요 가야산에 들어가서 요 집이 요 독서당이야. 요것을 짓고 요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면서 쓴 한시입니다. 그럼 쟤는 무슨 뜻일까요? 쟤는 짓다라는 거, 만들다, 짓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가야산 독서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땡땡 고등학교에서 지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제목이 될까요? 제 땡땡 고등학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뜻이 뭐야? 땡땡 고등학교에서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야산에 들어가서 독서당이라는 곳에서 내가 지었다라는 뜻이 바로 요 제목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야산 독서당에 들어가서 지었으니까 속세가 좋다는 얘기겠니 안 좋다는 얘기겠니 생각을 해보시면 속세가 싫어서 들어갔는데 당연히 속세가 너무나 싫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인 가야산에 들어가서 은둔해서 속세를 아주 싫어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볼까요?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자, 뭐가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내뿜어서 겹겹 봉우리에 울렸을까요? 모르겠죠? 하지만 읽어보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볼까?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아하, 그러면 첩첩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내뿜어서 겹겹 봉우리에 울리는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갑자기 퀴즈가 되어버렸네요. 뭘까요? 뭐를 말하는 걸까요? 결국에 이것은 물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주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림을 앞에서 보시면 어때요? 지금 첩첩한 돌 사이로 지금 물이 샤샤샤샤샤 내뿜어서 병오리에 울리고 있죠. 이 그림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야. 샤 이렇게 물이 샤샤샤샤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죠. 그래서 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라고 해서 화류법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이 이렇게 미친 듯이 돌이 샤샤샤샤 이렇게 물이 샤샤샤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겹겹 봉우리에 울리고 있네요. 자, 이건 한시잖아요.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어떻게 돼요? 먼저 경치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게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이죠. 자, 한시인데요. 이거는 특히나 네 줄짜리로 되어져 있어요. 이 네 줄짜리 한시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한시의 형식 중에서 절구라고 합니다. 자, 이 한시의 형식 중에서 네 줄짜리는 절구고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 여덟 줄짜리는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짜리는 뭘까요? 바로 율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절구는요. 이 앞에 글자 있죠?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칠원절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글씨가 5개면 뭘까요? 오원절구가 되는 겁니다. 역시 똑같아요. 여기에는 글자가 5개면 오원율시가 되는 거예요. 율시 8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이죠? 8줄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니?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율시 동그라미 이렇게 암기하시면 8줄이 절구인지 8줄이 율시인지 헷갈리지가 않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글자가 있다면 이것은 칠원율시가 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시를 공부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시가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오원절구, 칠원절구, 그리고 오원율시, 칠원율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이제 TMI이긴 한데 당나라를 기점으로 해서요, 한시의 형식이 나눠져요. 당나라 이전의 한시는요, 바로 고채시라고 하고요. 이거는 별다른 형식이 없어요. 아주 자유롭게 쓴 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한시들은요, 모두 다 당나라 이후의 시인 바로 근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근채시가 여러 가지 형식적인 특징을 엄격하게 따진 시거든요. 이 근채시의 형식이 바로 이 오원절구, 칠원절구, 그리고 오원율시, 칠원율시로 나눠진다.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한시를 공부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특히나요, 그 네 줄짜리인 이게 절구라고 하죠. 네 줄짜리는요, 바로 시상전개가 어떻게 되냐? 바로 기, 승, 그리고 전, 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8줄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수, 함, 그리고 경, 미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년자를 불려요. 그래서 수련, 그리고 함년, 그리고 경년, 미년 이런 식으로 두 줄을 엮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네 줄짜리니까 기승전결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지저분하니까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짠짠짠 지워버린 짠짠짠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기본적인 건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네 줄짜리죠? 네 줄짜리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줄이니까 기승전결로 가겠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이것이 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시상이 일어나는 거, 이게 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내뿜어서 격과 봉우리에 올리니 이게 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일행의 내용에서는 바로 이 기 부분이고 뭐에 대해서 얘기했니? 격렬히 흐르는 계곡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자,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자, 물이 이렇게 샤 흐르니까 여기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 소리가 사람들이 어마마마마마 셔셔셔셔셔 이런 소리들이 지척 가까운 데서도 분간하기가 어렵더라. 이 물소리가 너무나 크다는 얘기야. 너무나 커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봤죠. 작가인 채치호는 인간 세상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지. 안 좋아했으니까 어디로 갔어? 저 가야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고 가야산으로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말소리가 이렇게 밖에서 들리는 사람의 말소리는 긍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그렇죠.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죠. 바로 부정적인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의 말소리, 바로 인간 세상의 소리는 바로 부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시는요, 바로 대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이 말소리죠. 인간 속세의 소리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기승이죠. 이 승의 내용은 바로 뭐였어요? 바로 승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말소리를 막아버리는 물소리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와 승의 내용은 뭐 어때? 자, 결국 물이 열심히 파샤샤샤샤 흘러가지고 바깥에서 인간들이 하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외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상 전개 중에서 선경, 먼저 경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한시의 시상 전개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성경했으니까 후정, 정서를 나타내고 있겠죠. 자, 그러면 기승 전결 중에서 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시면 알겠죠? 사람 말소리가 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도 안 들렸을까요? 물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들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소리는 바로 뭐니? 이 사람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의 말소리를 차단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옆에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소리가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죠? 음악이 들리는 이어폰을 귀에다 딱 꽂죠. 그리고 안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밖에서 뭐라 하는 소리가 바로 뭐겠니? 이 사람의 말소리가 되겠죠. 그럼 그것을 막고 이 물소리는 뭐가 되겠니? 바로 여러분들의 귀에 흐르는 음악을 타고 흐르는 이어폰 소리가 바로 이 물소리가 되는 거예요. 차단시킨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기승전이 되겠죠? 자, 뭐라고 하냐?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길래 나의 정서. 시비하는 소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어디의 소리? 자연의 소리요? 인간의 소리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야, 너 이거 좋다. 너 이거 안 돼.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이런 소리 바 뭐예요? 인간 세상의 소리죠. 바로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속세의 소리, 인간 세상의 소리. 이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인간 세상이잖아. 이것은 시비하는 소리는 인간 세상의 소리네. 그러면 부정적인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했다고? 일부러 흐르는 물로, 아까 물이 차단한다고 했잖아. 음악이 흐르는 이어폰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흐르는 물로, 그렇죠? 흐르는 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흐르는 물 때문에 어떤다고? 인간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흐르는 물은 뭐야? 바로 시적 화자와 속세, 인간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한다고? 단절시키는 거죠. 이거는 흐르는 물이니까 자연의 소리죠. 자연의 소리는 어떻다고? 바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 세상의 소리인 사람의 말소리라든가 시비하는 소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이어폰, 이 바로 자연의 소리,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전하고 결 부분을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전 부분은 뭐였죠? 바로 속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죠.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라고 했죠. 그럼 마지막에 결 부분은 바로 뭐였죠?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라고 했죠.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자신의 정서가 드러나 있네요. 그래서 삼행과 사행, 즉 전, 결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면세계, 후정, 후에 드러나는 정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 세상의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흐르는 물은 자연의 소리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자연의 소리가 뭘 맡고 있어? 말소리와 시비하는 인간의 소리를 맡고 있잖아. 음악이 들리는 이어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연의 소리가요. 자,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했을까? 결국에 자연 속에서 그냥 묻혀 살고 싶은, 가야산에서 숨어서 살고 싶은, 인간 세상 싫어요 하는 시적 화자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대조적인 시어를 써서 표현을 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이제 포인트를 볼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어떤 심상이 주로 쓰였나요? 주로 청각적인 심상이 주로 쓰였다는 거 아시겠나요? 청각적인 심상은 바로 뭐야? 소리죠, 소리. 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보시면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고 있죠. 소리가 슈아.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소리, 소리네. 자, 그리고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그렇죠? 자, 이 귀에 들리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바로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있죠? 자,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가 두려워하기에 물이 샤샤샤 흐르고 지금 밖에 사람들이 속다 시비하는 소리 사람 말소리 샤샤샤 이렇게 했죠. 자, 이 물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이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요 맨 마지막을 보시면 일부러 내가 한 거야.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바로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주관적 변형이 일어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관적 변형이 뭐예요? 자, 사물의 주관적인 변형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주관적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자신의 의견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거. 내 자신만의 견해, 관점 이런 걸 주관적이라고 하죠. 변형은 뭐예요? 변형은 변화시키는 거, 용모를 바꾸는 거, 형태나 속성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주관적인 변형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형태나 속성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왜요? 왜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라고 한다면 사실은요, 일상적인 현실에서는 그게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학에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화자가 변화를 시키는 거야. 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건데, 왜 마음대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바로 자신의 마음, 정서 이런 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아까 보시면 이 부분이 주관적인 변형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물은요 그냥 객관적으로 흐르고 있었어. 그렇지? 객관적으로 흐르고 있고 옆에 사람 말소리가 들리고 있다. 근데 물소리가 크다라고 커서 밖에 있는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객관적인 현실이죠. 근데 이것을 보고 내 마음대로 변형을 시켰다는 거야. 일부러 내가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온 산을 둘러싸게 했다라는 거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요 라고 표현을 했죠.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켰죠. 왜 그랬다고? 바로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문학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변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한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이렇게 주관적으로 변화시켜서 표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리한 걸 볼까요? 속세의 소리를 막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게 온 산을 둘러싸도록 했다.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주관적으로 내가 물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자, 물은 그냥 흐르고 있는 객관적인 존재였는데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다. 자신의 견해나 관점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왜 그랬다고? 지금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소망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런 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추상적인 대상의 구체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하는 거 있었죠. 황진이의 시조 같은 거.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하늘이를 보여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펄이라.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예시죠. 이거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특히나 외롭고 긴 시간을 잘라가지고 보관해 두었다가 행복한 시간에 그것을 펼쳐서 길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그래서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를 수 있다고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떤다고? 추상적인 대상의 구체화라고 표현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건 뭐야? 이거 뭐라 딱딱 말하면 뭐라고 나니? 여러분들 대답 전부 다 공감각적 심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에서 종소리는 원래 소리인데 느끼기에는 푸르게 느껴졌나봐. 그래서 종소리,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으로 변화했는데 공감각적인 심상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딱 튀어나오지 않아요? 자, 이거 역시 다 어때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켜서 표현을 하든지 공감각적으로 심상을 표현을 하든지 전부 다 뭡니까? 이 화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형태나 속성을 바꾼 거죠. 자,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한 거든, 그리고 공감각적으로 표현한 거든, 이거 전부 다 화자가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 나름대로 변형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주관적인 변형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주관적인 변형 안에 이렇게 공감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있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 모두 다 주관적인 변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갈래는 한시죠. 특히나 7원 절구랑 이제 아시겠죠? 7원 뭐라 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고 몇 줄이라고 절구니까 하나, 둘, 셋, 네 줄이라고 알겠죠? 일곱 글자 네 줄짜리를 7원 절구라고 한다. 이런 거는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둡시다. 공부하니까요. 성격은 상징적이죠. 왜냐면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 흐르는 물은 단절시키는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속세하고 인연을 맺고 싶은, 단절을 하고 싶은, 속세하고 인연을 끊고 싶은 자신의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우리 현실 비판적이죠. 인간 세상 겁나 싫어해요. 안 좋아해. 난 그래서 가야산으로 들어갈 거야 이런 거. 그렇죠? 주제는 세속과 거리를 두고 싶다. 나는 가야산으로 갈 것이다. 세속은 싫다. 그리고 산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죠. 자, 특히나 자연물의 속성 중에서도 특히 물의 이미지를 활용을 했죠.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내뿜어서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이게 다 뭐라고? 물이었잖아. 자, 물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 얘기했죠. 절구는 네 줄짜리는 어떻게 시상이 전개된다고? 기, 승, 전, 결로 시상이 전개된다고 했어요. 이거 기승 전개 알아요 이거?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기는 뭐예요? 시상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고 승은 위로 더 올라가는 거고 전은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결은 결말을 맞이하는 거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단 구성을 취하는 게 이제 네 줄짜리 한시의 특징이에요. 대조적인 시어 이거 진짜 이제 정말로 중요하다. 대조적인 시어를 쓰고 있죠. 어떤 대조적인 시어였어요? 흐르는 물은 자연의 소리 긍정적인 것이다. 이것은 막고 있어요. 뭐를요? 말소리와 시비하는 인간 세상의 소리요. 그럼 이것들은 부정적이다.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왜요? 왜 그러는가요? 말소리하고 시비하는 소리를 인간 세상의 속세와 소리를 지금 흐르는 물이 단절하고 있죠. 속세하고 단절하고 싶다라고 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니까 아시겠죠?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가 뭐겠어요? 세속과 거리를 두고 산중에 은둔하고 싶은 요 마음이었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제가상 독서당 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주관적인 변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꼭 내신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수능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은 주관적인 변형으로 많이 나오는 예시니까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뒤에 학습활동 부분 있죠? 그거 하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요약정리 부분 그리고 프린트 해설까지 같이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